이번 시간은 54강입니다. 54번째 시간이고요. 일단 사례 문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타경 204 땡땡 사건입니다. 2012 타경 204 땡땡. 물건 종별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대지권 비율 나와 있죠. 건물 면적 나와 있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2012년 5월 10일입니다. 임의경매 사건이네요. 오른쪽에 감정가가 1억 5천이고요. 뭐 최저가 보증금. 지금 보증금이 20%가 됐죠. 20%. 20% 됐다는 것은 오른쪽에 미납 사례가 하나 등장을 하네요. 잔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이 20%까지 올라간 상태죠. 소유자, 채무자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요. 자, 1차 때 1억 5천에 나왔는데 유찰됐죠. 그 2차 때 저감 조치를 해서 1억 2천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낙찰 받았죠. 1억 2천에. 1억 2천에 낙찰 받은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2천인데 낙찰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1억 3천5백을 써냈습니다. 90.33%. 근데 이 양반이 잔금 미납을 했죠. 그죠? 잔금 미납. 뭐 경매 절차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경매 개시 등기가 되죠.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찰기일이 잡히는 거죠. 입찰기일 법원에 가서 배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결정이냐 매각 허가 결정이냐 불허가 결정이 일주일 뒤에 내려지고요. 그 다음 또 일주일 뒤에 만약에 여기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은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확정. 그 다음에 대금 납부일자가 정해지는 거고요. 잔금 납부를 여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입찰 보증금을 냈죠. 그죠? 입찰 보증금 10% 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대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대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오죠. 만약에 입찰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유찰되는 거죠. 유찰됐을 때는 이거 물건이 새로 나올 때 유찰되어서 물건이 새로 나올 때 이건 세매각이 되는 거죠. 세매각. 세매각이고 입찰 보증금은 10%입니다. 그런데 잔금 미납을 해가지고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단지 1등으로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 미납을 해가지고 물건이 다시 나왔을 때 이건 재매각이 되는 것이고 재매각으로 물건이 나오게 되면 입찰 보증금이 20%로 올라가죠. 그만큼 신중하게 들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20%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2차 때 낙찰 받았는데 잔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3차, 4차, 5차 내려오는데 3차 때부터 이건 재매각입니다. 3차 때부터. 3차 때부터 재매각 들어갔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이 3차 때부터 계속 20%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뭐 파란색 글씨로 입찰 보증금이 20%까지 됐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5차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상 3차 때부터 벌써 20% 입찰 보증금은 20%가 됐습니다. 4차 때도 20%, 5차 때도 20% 입찰 보증금이 20%가 된 것이죠. 5차 때 낙찰을 받았는데 63.36%의 낙찰을 받았네요. 9,500만 원 들어갔네요. 무려 13명이 들어갔습니다. 13명이 들어가서 낙찰 받으신 분이 있고요. 뭐 배당 종결 처리까지 끝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때 낙찰 받으신 분이 미납을 했는데 잔금 미납을 했죠. 여기서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그럼 잔금 미납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저희가 권리 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낙찰받고 나니까 한마디로 뭐 밟았다는 얘기죠. 또는 뭐 인수할 권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이 늘어났거나 뭐 그런 첫 번째 결론적으로 첫 번째 자기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 이런 경우를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에 이거 이제 경매 대출이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 미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권용모 씨가 나와 있는데 점유 부분은 주거용 본권 전부가 됩니다. 전입일자가 2007년이고 확정일자 찍은 게 2008년도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가 그 위에 보시면은 2012년 8월 달인데 권모 씨는 2012년 7월 달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간을 거쳤습니다. 적법한 기간을 지켰다는 얘기죠. 말소 기준 거리가 2008년 6월 4일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한 것이 2007년 3월 달에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죠. 보증금이 5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요. 배당 예상 금액이 배당 순위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주민등록 등재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임차인 분석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세 번째 손가락 화살표를 보면은 확정일자 2008년 6월 4일 확정일자 찍었죠. 2008년 6월 4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경매 신청 채권자의 건저당권 설정일이 2008년 6월 4일이 날짜가 똑같죠. 날짜가 똑같기 때문에 평등하게 배당받는 경우에 배당받지 못할 나머지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이런 얘기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입찰 들어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가 투자해야 될 돈이 얼마인가 그걸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배팅하는 금액뿐만 아니고 만약에 선순위 권리가 있을 때 선순위 권리에서 그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을 내가 만약에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 공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메뉴에 등기부 넘버원을 보면은 2007년 2월 달에 김모 씨가 매매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거래가액이 7,900에 사셨네요. 자, 등기번호 2번 건저당이 설정됐는데 2008년 6월 4일입니다. HK저축은행인데 1억 3천이죠. 그죠? 1억 3천. 그리고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3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들어가 있죠. 4번이 의정부시에서 압류 들어가 있습니다. 5번에 HK저축은행에서 건저당권자 2번 등기 2번에 나오는 건저당권자가 HK저축은행인데 5번에 있는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694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제 본 사건이죠. 그러면은 이제 권리 분석을 할 때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등기부에 있는 기록을 먼저 A4지를 꺼내놓고 등기부에 나오는 사실을 쭉 적습니다. 시간 순서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지 확정일자를 언제 찍었는지 그걸 사이사이에 찍어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1번에 소유권은 필요 없습니다. 권리 분석할 때 소유권은 필요가 없고 2번부터 적어봅니다. 물론 뭐 소유권이 아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전 소유권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권리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한물권 같은 게 들어가고 그랬을 때에는 전 소유권자를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 소유권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고요. 2번에 건저당 들어갔죠. 이것도 좀 재밌는 사례가 되는데 이 건저당 같은 경우에 2008년 6월 4일입니다. 2008년 6월 4일입니다. 날짜 잘 봐야 되죠. 녹화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금 이거를 공간을 비워야 되겠죠. 어쨌든 이 건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3번 세 번째 보면은 압류 등기가 들어가 있죠. 압류 등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등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게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등기부 4번에 보면은 또 압류 등기가 돼 있죠. 압류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압류 들어갔습니까?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 5번에 임의경매 들어갔죠. 일단 여기서 3번에 건강보험에서 압류 들어갔다는 얘기는 4대 보험 중에서 4대 보험이 산재, 고용, 건강하고 국민연금 4가지죠.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과금이죠, 공과금.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과금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까? 압류 등기가 돼 있는데 압류 등기한 날짜가 기준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세금이죠, 세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다.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다. 그럼 이건 국세고요. 그 외에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갔다. 이거는 뭡니까? 지방세죠, 지방세. 그럼 의정부시니까 지금 지방세를 체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그럼 지방세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방세 종류가 많죠. 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방세 아닙니까? 어쨌든 지방세를 체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권리 분석을 할 때, 세금도 권리 분석을 할 때 압류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이 압류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세금 같은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공과금은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기한. 세금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 법정기일이죠. 법정기일.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 납부.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고지를 하는 거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재산세를 고지하지 않습니까? 고지 납부 방식이죠. 그 신고 납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하는 날, 신고일이 바로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고, 고지 납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잡죠. 발송일. 이것이 법정기일이죠. 이런 것들이 신고일, 발송일, 이런 것들이 법정기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공과금은 납부기한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이 기준입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은 압류 등기한 날짜가 아니라 납부기한하고 법정기일이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납부기한이 있고 법정기일이 있는데 그때 안 냈다는 얘기죠. 그때 안 냈으니까 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의정부시에서 처음에 독촉을 하겠죠. 그죠? 빨리 세금 납부해라. 공과금 납부해라.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압류 들어간 거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압류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공과금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권리 분석을 하고 이 압류한 날짜보다 훨씬 이전에 납부기한이 있겠죠. 세금 같은 경우도 압류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임의경매는 이 건조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집어넣은 사건이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봐야 되겠죠. 자, 앞으로 갑니다. 다시 첫 페이지. 자, 첫 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임차인 현황에 다시 한번 보죠. 권모 씨가 있는데 권모 씨 같은 경우는 전입일자가 언제입니까? 2007년 3월입니다. 그러면은 건조당 등기가 된 것이 2008년도에 들어왔고 2007년 3월 달입니다. 2007년 3월. 그러면은 07년 3월 달에 전입신고했습니다. 세입자가.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은 게 2008년 6월 4일입니다. 요거하고 날짜가 똑같죠, 그죠? 요거하고 날짜가 똑같습니다. 2008년 6월 4일 같은 날에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자, 그럼 이걸 갖고 권리 분석을 하고 배당표를 짜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러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 전입신고를 2007년도에 했으니까 전입신고했을 때는 두 가지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걸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이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데
전입신고에서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서 확정일자까지 찍어버리면은 이건 우선 변제적 효력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대항력이 있습니까? 전입신고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저당이 2번에 등기부 2번에 나오는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는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여기서 당연히 건저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저당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됨과 동시에 지급 기준 권리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급 기준 권리가 이 건저당이니까 건저당이 설정된 2008년 6월 4일 당시에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배포된 자료 봅니다. 그럼 2008년 6월 4일로 갑니다. 2008년 6월 4일이니까 여기 있네요. 한 중간칸에 있네요. 2008년 6월 4일이죠. 이 중간칸. 중간칸에서 이것은 어딘가 하면은 지역이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그럼 경기도 의정부시가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가? 광역시는 아닐 거고요. 그 밖의 지역에 들어가는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럼 뒤로 넘겨서 이것이 경기도 의정부니까 과밀억제권역,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에 경기도 의정부가 들어가는 거를 봐야 되죠. 서울특별시, 의정부시가 벌써 들어갔죠, 그죠?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표에서 다시 앞으로 와서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니까 얼마에 얼마입니까? 4천에 1,600이 나오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건저당 등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는 것은 4천에 1,600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입찰보증금이 얼마가 들어갔나를 봐야 되죠. 세입자 입찰보증금이 5천만 원이네요. 넘어섰네요. 그죠? 예, 5천만 원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4천에 1,600을 보호를 받는 거니까 이 4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찍었죠. 확정일자를 찍었으니까 앞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요. 확정일자를 찍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건저당이 있는데 건저당 등기된 날짜하고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같죠, 그죠? 2008년 6월 4일로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배당표를 짜봐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배당표를 이쪽에 한번 짜보겠습니다. 배당표는 일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지고 당해세가 있는지 따져야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는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세, 그 다음에 공과금,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임금채권 들어가고요. 다시 조세, 그 다음에 공과금, 그 다음에 일반 채권 이런 순서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른 말로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담보권이 있는 것들입니다. 담보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당권. 뭐 건저당이나 저당이나 건저당. 두 번째 전세권. 이것도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담보가등기. 이것도 뭐 수없이 누차 설명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담보가등기. 네 번째가 뭐가 들어갑니까?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600원짜리 확정일자를 찍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찍지 않으면은 여기 꼴찌입니다. 꼴찌. 일반 채권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꼴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600원짜리 확정일자 찍었냐 안 찍었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등기된 임차권인데 등기된 임차권 속에는 민법 621조, 민법 621조 합의에 의한 임대차 등기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이 여기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것들이십니다. 그럼 일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보니까 여기서는 세입자가 한 사람밖에 없죠. 한 사람밖에 없는데 소액임차인의 지급기준 권리가 건저당인데 이 당시에 4천에 1,600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이 세입자가 4천만 원을 초과했죠. 그래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당해세, 조세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은 의정부시가 들어가 있죠.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지방세인데 이 지방세인데 이것이 당해세일 수도 있고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는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배당을 짤 때, 배당표를 짤 때 저당권보다 날짜가 앞서는 경우에 조세는 법정기일, 공과금은 납부기일 이런 것들이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날짜가 앞서거나 같은 경우, 날짜가 앞서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도 조세 공과금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배당 순서에 있어서. 그러나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도 조세 공과금에 조세는 납부기한, 조세는 법정기일, 공과금은 납부기일이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날짜가 늦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뒤로 빼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과금의 납부기한이라든가 세금의 법정기일이 오픈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인지 저당권부 채권보다 먼저인지 저당권부 채권보다도 나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세 공과금을 만약에 밑으로 배치했다가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사실상 이것이 선순위였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은 여기서 먼저 배당을 다 빼가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나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이 자기 몫을 배당을 다 못 받아버리면은 이 사건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자의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을 때 그 미배당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수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섣불리 놓고 배당표를 짰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선순위더라. 그러면 선순위로 조세 공과금을 빼가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낙찰자가 떠나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벼락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날짜가 앞선다고 가정을 하고 위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세금이 압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법정기일을 알 수가 없는데 이 법정기일이 밑에 있다라기보다는 위에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려야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의정부시의 세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일단 배당을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과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위치한다고 날짜가 뒤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날짜가 앞선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위로 올려야 안전한 배당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건강보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됐고요. 그럼 남은 게 뭐 남았습니까?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두 개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 건저당도 그렇고 확정일자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저당권이 있죠? 뭐 전세권 있고 담보가등기 있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1등, 2등 순서를 매겨야 됩니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두 가지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건저당 등기한 날짜하고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같죠, 그죠?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전입신고를 해서 이미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를 찍었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를 찍은 날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건저당 같은 경우도 등기한 날짜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이미 발생을 했죠. 그러면은 이 건저당과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순위가 동일합니다. 같은 날짜에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건저당이 있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이 있는데 요거들은 순위가 똑같습니다. 같은 날짜에 효력을 발생했으니까 이 두 가지는 동순위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동순위 안분 비례배당을 하게 되죠. 동순위 안분 비례배당을 했을 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세 빼가고 공과금 빼가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은 여기서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안분 비례배당을 해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입자가 5천만 원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세입자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만약에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은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은 사람이 다 떠나야 됩니다.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매정보지를 보면은 경매정보지 맨 앞 페이지 보면요. 오른쪽 위에 보면 입찰 진행 내용이 나오는데 1차 때가 1억 5천에 나왔고요. 2차 때 1억 2천에 나왔죠. 이때 낙찰받은 사람이 1억 3,500입니다. 그죠? 1억 3,500. 근데 제 생각에는 왜 이 사람이 미납을 했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1억 3,500에 낙찰받고 좋아했다가 그러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법원에 가서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그때부터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떼봤겠죠. 이 조세가 여기 있는지도 떼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 공과금도 그렇고 세금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제 법정기일이 언젠지, 납부기한이 언젠지 다 확인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그때부터 발생을 하니까요. 그런데 떼보니까 분명히 이게 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선순위로 조세 빼가고 공과금 빼가고 거기에다가 건조당과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동순인데 이렇게 안분비례 배당을 하고 나니까 어쨌든 건조당은 떨어져 나가지만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니까 만약에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으면은 낙찰자가 그걸 다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팅을 하고 들어가서 자료를 다 열람해 보니까 인수할 금액이 많았겠죠. 자기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 미납을 했죠. 포기를 한 거죠. 얼마를 포기했습니까? 2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2천이죠. 1억 2천에 입찰 보증금이 10%가 이때 들어갔으니까 얼마를 입찰 보증금으로 냈습니까? 1,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1,200만 원을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잔금 미납을 했던 사건이죠. 1,200만 원 날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날라간 1,200만 원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 1,200만 원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소유권자가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갖고 있는 거죠. 예, 법원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때 입찰 보증금 1,200만 원이 잔금 미납을 함으로 인해서 몰수를 당했죠. 그럼 법원에서 그 1,2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 1,200만 원에다가 5차 때 낙찰 가액이 9,500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서 몰수당한 1,200만 원에다가 5차 때 낙찰 가액인 9,500만 원을 합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합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1억 7천이 나옵니까? 그럼 1억 7천 맞습니까? 아니죠. 9천.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죠? 예, 1억 700만 원. 예, 거기에서 경매 비용을 또 빼야 되죠. 그죠? 경매 비용을 몇백만 원 빼고 나서 남는 돈을 갖고 빚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저거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2차 때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 미납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3차, 4차, 5차로 내려가면서 5차 때 보면은 5차 때 낙찰 받으신 분이 9,500에 낙찰 받았죠. 그죠? 예. 근데 이때쯤 가면은 9,500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확정일자 찍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가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도 뭐가 좀 남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잔금 납부를 해서 배당 종결 처리까지 된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우선 변제권 또는 저당권 부채권으로 들어가서 건조당하고 확정일자가 동순위인 경우에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한다는 거, 그것을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배당표가 나옵니다. 배당표. 자, 이 배당표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가 많죠. 뭐 굿옥션, 뭐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두인경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죠. 뭐 새로 생겨난 것들도 있고요.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 배당표에 관한 부분은 신뢰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뭐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경매 정보지에 나오는 배당표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경매 정보지에 나오는 배당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이걸 넣고 그냥 잡아 돌리기 때문에 단순히 도식화돼서 이렇게 배당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차근차근히 세세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넣고 잡아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 도식적으로 배당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워낙 많은 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검토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 사설 정보 사이트에서도. 그러니까 이 배당표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죠. 자, 배당표 2012 타경 204 사건인데 예상 배당표는 등재된 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채권의 금액과 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어로만 사용하라. 가로 안에 면책 조건으로 제공됨 이렇게 써붙여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책 조건입니다. 이걸 믿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낭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면책 조건으로 제공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스스로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낙찰 예상 금액이 9,500으로 나왔습니다. 9,500. 이 사건 같은 경우 지금 낙찰가가 9,500이죠. 9,500이니까 9,500을 갖고 기준을 잡았을 때, 자,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자, 매각 대금을 보면은 9,500에 아까 매각이 최종 낙찰된 게 9,500이죠. 그리고 전 경매 보증금이 아까 2차 때 미납한 거 있죠. 그죠? 예. 앞에 보면은 2차 때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그럼 2차 때 1억 2천인데 이 당시에 입찰 보증금이 1,200만 원이죠. 10%니까. 1,200만 원을 몰수당했죠. 그죠? 이 1,200만 원을 여기에 더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뒷페이지에 배당표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매각 대금이 9,500인데 전 경매에서 몰수당한 그 보증금 1,200만 원은 법원이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최후로 낙찰받은 9,500에다가 2차 때 몰수당한 1,200만 원의 그 이제 입찰 보증금 그걸 합산을 하고 경매 비용이 대략 229만 원 정도, 한 23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빼야 되는 거죠. 그럼 9,500 더하기 그다음에 1,200만 원 더하기 빼기 이 경매 비용 하면은 실제 배당할 금액은 대략 1억 475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매각 대금 더하기 전 경매에서 몰수한 입찰 보증금 여기에다가 경매 비용은 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배당할 금액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억 475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갖고 이제 배당표를 짜게 되는데 자, 그 밑에 배당 순위가 나오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에 압류를 1등으로 내세웠습니다. 배당표에 있어서 의정부 시가 먼저 가져갈 거다. 요거는 얼추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체납 상당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보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4번의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거를 갖다가 지금 4번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날짜가 앞서는 거, 공과금 같은 경우에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건저당에 들어가는 이런 저당권부 채권 날짜보다도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앞서거나 그리고 설사 같은 날짜에 됐다 할지라도 조세나 공과금이 이게 저당권부 채권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거죠, 지금. 예. 그래서 4번에 나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물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단 배치를 해야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배당 순위 2번하고 3번을 보면은 2번이 건저당 신청 채권자 HK저축은행이 되고 체납 상당액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 교부 신청액이 1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3번에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넣었는데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을 여기에 배당을 했죠. 이것도 틀렸죠. 2번하고 3번하고 건저당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2등, 3등 이렇게 지금 순위를 매길 수가 없죠. 왜냐?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2등에서 건저당이 먼저 다 받고 남는 게 있으면 3등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에 확정일자부 주택 임차권 같은 경우도 맨 오른쪽에 소멸 여부를 보면은 전액인수라고 돼 있죠. 전액인수.
전액인수 이것도 배당표를 직접 짜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전액인수가 되는지 그건 모릅니다. 왜냐?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동순위 안분비리 배당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배당을 해봤을 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인수한다. 그 얘기는 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여기는 이번에 건저당 채권자가 다 받고 나서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은 3등 확정일자로 내려간다. 이렇게 지금 서술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지금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매정보지의 배당표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봐도 그렇고 저 사이트를 보고 물론 대체적으로 맞죠. 하지만은 틀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자기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책 조건으로 제공한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치하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배당표가 지금 엉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차인 보증금 예상 배당액을 보면은 1번 주택임차인 권모 씨 해놓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자, 배당금이 없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예, 틀렸죠. 그죠? 배당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맞게 배당표를 한번 짜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배당표를 짜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보호를 못 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조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의정부시가 나와야 됩니다. 의정부시에서 이것이 당해세인지 아니면은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배당표 짤 때는. 두 번째는 여기 건강보험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그리고 이건 조세고 이건 공과금인데 조세하고 공과금 그리고 일반 채권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날짜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조세는 공과금보다 우선이고 그리고 공과금은 일반 채권보다도 우선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세 공과금은 또 일반 채권보다도 우선이고요. 그래서 조세는 공과금보다 앞서고 공과금은 일반 채권보다 앞섭니다. 이건 날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표 짤 때 이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저당권부 채권보다도 조세 공과금을 일단 위로 올리는 게 배당표 짤 때 안전하다는 것인데 조세도 있고 공과금이 있을 때는 조세를 무조건 먼저 적어야 됩니다. 조세 다음에 공과금이 오는 거니까요. 날짜 상관없습니다. 조세가 먼저 위고 그 다음에 공과금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세를 적고 1등, 2등 건강보험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죠. 그러니까 3등이 건저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 3등입니다. 공동 3등.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3등으로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등이 다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2등이 받죠. 그리고 2등이 다 받고 나서 남는 게 있을 때 이 건저당과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하고 만약에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사건의 경우에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니까 그 못 받은 미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리 분석이 배당표가 짜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것은 이 배당표를 짜기 위한 겁니다. 배당표를 짜보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건가 말 건가, 내가 들어갔다가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배당표를 정확하게 짜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뭐 나름대로 중요한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좀 볼 게 뭔가 하면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를 봅니다. 등기부 있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건저당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메뉴에 등기부 2번에 보면은 2008년 6월 4일에 건저당이 있는데 그 건저당 HK저축은행인데 채권 금액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게 1억 3천이 기재가 됐죠. 1억 3천.
그런데 이건 건저당입니다. 건저당. 저번 시간에도 저당권하고 건저당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죠. 저당권하고 건저당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피담보 채권액이 기재가 되죠. 얼마 빌렸다. 얼마 빌렸다. 그런데 건저당 같은 경우는 여기 등기부에 피담보 채권액이 기재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이 기재가 되는 거죠. 채권 최고액. 그러면은 저당권 같은 경우 1억을 빌렸다. 그러면은 피담보 채권액이 1억이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건저당 설정했을 때에는 빌린 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120%를 기재를 하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통 130%를 기재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 HK저축은행이죠. HK저축은행은 뭐 이제 제2금융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제1금융권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아닌 시중의 다른 금융기관들은 제2금융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채권 최고액을 130%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천이죠. 그죠? 여기서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등기부에 지금 기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빌린 돈이 1억 3천입니까? 그게 아니죠. 실제로 빌린 돈은 1억이겠죠. 그죠? 1억. 그래서 나누기 1.3을 합니다.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 120%가 설정이 되니까 그럼 빌린 돈을 계산할 때는 나누기 얼마입니까? 1.1을 하시면 되고요. 제2금융권에 130%의 채권 채권액이 설정됐을 때는 나누기 1.3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정말 빌린 돈이 실제로 빌린 돈이 얼마인가가 나오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130% 1억 3천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나누기 1.3을 하면은 1억 원이 나오죠. 1억 원. 그러니까 실제로 빌린 돈은 1억 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건저당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이 기재가 됐죠. 등기부에는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2번에는 1억 3천으로 채권 최고액이 기재가 됐는데 임의 경매 신청을 할 때 5번에 임의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1억 694만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2번에는 건저당이 될 때, 건저당 등기가 됐을 때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이지만은 실제 빌린 돈은 1억이었을 것이고 실제 빌린 돈 1억 원에다가 5번에 임의 경매에 들어갈 때 실제 빌린 돈 1억에다가 이 사이 기간에 이자가 늘어난 것이죠. 이자가. 그래서 1억에다가 694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 임의 경매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원래 빌린 돈 1억에다가 이 사이의 이자 694만 원을 합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1억 694만 5,473원을 이때 신청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2번에 건저당 할 때는 왜 1억 3천이었는데 갑자기 5번에 경매 신청할 때는 왜 이렇게 1억 600까지 액수가 갑자기 내려갔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자, 54강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논점은 뭐 없고요. 일단 중요한 논점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4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